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선거가 이제 7일 남았습니다. 각 당이 사력을 다해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느긋한 민주당은 후보들의 문제가 계속 불거져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대세에 영향이 없을 거란 자신감 때문일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읍소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양당의 막판 승부수가 뭐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바다 건너에서 들려왔습니다. 대만 동부 화롄시 인근에서 25년 만에 최대인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전역에 영향을 미쳤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입니다. 타이베이의 명물 101타워를 비추는 CCTV 화면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차량도 열차도 흔들리고 수영장물은 출렁이며 흘러 넘칩니다. 도심 밖에선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고 바다 위 섬도 갈라졌습니다. 冇話一發個地震即刻起身着鞋着褲拉住嗰個細路仔就跑樓梯落嚟咯。 오늘 오전 8시쯤 대만 동부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중앙기상국에 따르면 진앙은 인구 35만의 관광도시 화롄에서 25km 떨어진 곳인데 대만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해안에도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될 정도였습니다.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9명이 숨지고 9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130여 명이 무너진 건물 등에 갇혀 있고 타이르거 국립공원엔 1000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相关的部分呢，一定要掌握这个黄金救援的时间来积极进行人命搜救的工作对于受伤的民众做最好的照顾，而且要做这一个紧急的安置措施。 외교부는 아직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진은 1999년 2,400여 명이 숨진 규모 7.6 지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번 강진은 진앙지와 가까운 화롄시에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에 도로 곳곳이 끊기면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강진의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신은서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건물이 옆으로 기울더니 무너집니다. 1, 2층이 짓눌린 채 비스듬하게 버티고 지켜보던 이들은 끝내 오열합니다. 20명 넘게 구출됐지만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没办法，东西全部掉下来，全部房屋的全部塌下来了。 두꺼운 벽돌도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을 찾느라 목소리를 높입니다. 里面还有人吗？哎，不要摸那个电线，很危险。 25년 만에 강진이 대만의 아침을 강타한 뒤 건물 120여 채가 파손됐고 3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시민들은 혼배백산 밖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집 전체가 좌우 승하로 움직였고 집에 있는 물건들은 죄다 떨어졌고요. 너무 놀래서 아이랑 강아지랑 안고 계단으로 대피했어요. 하루 종일 여진이 계속되면서 구조대원조차 벽을 잡고 주춤주춤 걷습니다. 在进出的时候、救助的时候，中心都不稳都会倒塌，必须要找个支撑物确保自己的安全。 才有办法进入里面将受困的民众救出。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산사태까지 덮쳐 육상 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화롄시는 규모 6.5 이상의 여진이 계속될 수 있어 사흘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번엔 대만 현지에 급파된 서영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아침에 발생한 강진 이후 수십 차례 여진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반도체 공장도 여파가 있어서 주변국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영일 기자, 현지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지금 타오유안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진앙지로부터 140km 떨어진 곳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강한 충격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만 시민들은 계속되는 여진 속에 불안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 화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한 뒤 이곳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진도 5규모의 지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건물 천장과 벽이 갈라지는 등 강진 여파가 상당했습니다. 대만 전역에는 오늘 아침부터 80차례 넘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앙지와 가장 가까워 피해가 가장 큰 화롄시는 도로와 철도 곳곳이 끊겨 육로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대만 TSMC 반도체 공장도 일부가 폐쇄가 됐다고요? 네, TSMC는 현지 공장 일부를 폐쇄하고 생산 라인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생산 공장 대부분은 진원에서 먼 서부에 몰려 있습니다. TSMC는 오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체 생산 라인과 장비 상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반도체 업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진으로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필리핀 해안 지역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오키나와 공항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속보에 따라 대피하면서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일본 정부는 대만의 위로의 뜻을 전하며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만 현지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총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총선 당일까지 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공표 가능한 마지막 날 관심 지역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3곳과 경기도 2곳인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민진 기자가 전체 내용부터 전합니다.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 양천갑에서 이번 총선 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황희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6%, 40대 정치신인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는 41%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중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양천갑은 여야 후보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한강벨트의 또 다른 한 축인 서울 마포갑에서는 민주당 이지은 후보가 46%,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38%였습니다. 30대 청년 정치인이 맞붙은 서울 도봉갑에서는 민주당 안기령 후보가 44%, 국민의힘 김재석 후보가 38%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서울 3곳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선거구 조정으로 새로 생긴 경기 하남갑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1%, 국민의힘 이용 후보 38%로 오차 범위 바뀐 13%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3자 대결 구도인 경기 화성을에선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1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8%였습니다. 오늘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는 선거일인 10일까지 공표가 금지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20대 남성과 여성 응답자의 지지 성향이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2030 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이들의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갑 후보들에 대한 20대 남성과 여성 지지도입니다. 20대 여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에 비해 4배 넘게 높지만 20대 남성은 조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TV조선이 조사한 5개 지역구 가운데 경기 하남갑을 제외한 4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 지지율은 20대 남성 지지율보다 낮았습니다. 다만 20대 응답자 상당수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5개 지역구 모두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에 투표해달라는 야권의 교차 투표 구호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구 투표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한 응답자 가운데 비례정당 투표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겠다는 응답은 30%대였지만 조국혁신당은 40%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5개 지역구 성인 남녀 500명에서 501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76주년이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제주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석했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반박까지 현장을 다녀온 이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는 날씨 속에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빨갱이 자식으로 누명 씌워져 좌절과 절망의 긴 세월 속에 숨지겨 살다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신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불참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주장했습니다.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극우 커뮤니티 출신이라며 4.3의 아픔을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야말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법무장관 시절 문재인 정부는 하지 않았던 제주 4.3 관련 직권 재심을 일반 법원으로 확대했다며 억울함을 푼 건 윤석열 정부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여야 대표는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저마다 격전지를 돌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선거 운동 이후 처음으로 경남과 부산의 낙동강 벨트를 찾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충북, 강원, 경기 지역을 넘나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4.3 추념식 참석 뒤 경남으로 이동한 이재명 대표는 이동 중에도 SNS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옛 시간대로 드디어 이제 읍소 작전 울고 이제 사과하고 솔직히 사과 쇼죠. 그 후에 바뀐 게 없잖아요. 다시 되돌아가고. 경남 창원에서도 국민의힘 엄살 작전에 속지 말자며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을 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격차가 컸지만 실제 개표 결과에선 0.2%포인트 차로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던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예로 들며 방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동원해서 실제로 투표하느냐, 네 편이 많이 찍느냐, 내 편이 많이 찍느냐로 결판납니다. 이 대표의 읍소 작전 언급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범죄자랑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하냐며 서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선거 지원에 뛰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상기시켜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집 못 사게 해놓고 자기들 정책 실패 때문에 그러놓고 뒷구멍으로 자기들은. 충청, 강원, 경기 북부를 이동하며 광폭 행보를 보인 한 위원장은 내일은 다시 수도권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관심지로 떠오른 곳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입니다. 어제 이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TV토론에서 맞붙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 현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양측의 공방을 최원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원희룡 두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이슈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봤고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국토부 장관 출신인 원 후보는 이 후보가 GTX 노선 등 교통 문제를 관계 당국과 협의했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였는데 저와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를 하신 건지.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유동수 의원실에서 차관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같이 만나서 논의한 거 맞습니다. 장관이 모두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 협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서 협의했고요. 토론이 끝난 뒤 이 후보 측은 국토부 차관과 만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원 후보를 겨냥해 장관 시절엔 뭘 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착공식 때 안 오셨죠? 차관이었죠.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저는 그때 부산 갔습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 후보가 아파트 이름 하나 못 대는 걸 보니 계양구가 왜 아직 이런지 알겠다. 지역 현안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의 대출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편법이 아닌 불법 대출이라고 판단했고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사업을 한다며 제출한 거래 내역도 엉터리로 보이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신고한 사업장이 있다는 주소지에 장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딸이 사업장 주소로 신고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에서 나왔습니다. 관할 세무소에 폐업 신고가 없어 여전히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이웃들은 사람이 왕래하는 걸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 여성을 아예 본 적이 없으신 건가요? 못 본 것 같은데. 2층은 사람들이 오가지는 않나요, 잘? 본 적이 없어요. 사업장이라고는 쓰지는 않아요. 반틈 비어 있고 요 밑에 봐요. 여기 사람 살릴 데 있는 거 엉성해가지고. 양 후보 딸은 2021년 도소매업을 한다고 신고한 뒤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모의 주택 구입에 보탰습니다. 사업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물품 구매 내역서엔 수년 전 폐업한 업체와의 거래도 적혀 있습니다. 안상갑 후보자 TV 토론회에 참석한 양 후보는 편법 대출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폐업 업체에서 물품 구입해서 증빙 서류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파신다 그랬는데. 현장 조사 중인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용도의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출금 전액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합동조사 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편법이 아닌 불법 대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했다면 편법이라는 그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이 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화여대생 성상납과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김 후보 사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위안부 피해자 단체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내리는 빗속에도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사죄와 사퇴를 외쳤습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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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비난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를 성적 놀이개로 전락시켰다며 김 후보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역사를 왜곡하고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금할 수가 없고 그런 분이 세상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이른바 이대생 미군 성상납을 주장한 김 후보를 향해 이화의 역사를 폄하할 뿐 아니라 여성 전체에 대한 혐오라며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망언 규탄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종 황제 증손자인 이원 총재도 과거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종이 이렇게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밤마다 파티에서 밤마다 파티에 뭐 하여튼 그런 걸 했지. 나라가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 김 후보 발언 논란과 이에 따른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선거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성적, 모욕성 막말에 법적 대응을 하자 당사자인 김준혁 후보가 결국 고개 숙였습니다. 자신의 말이 역사적 사실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역사 공부 똑바로 하라고 했던 것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과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민주당에선 김 후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SNS에 올린 76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거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김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한 직후 내놓은 입장인데 정작 당내에선 하루 만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천안함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조상호 법률 부위원장이 김 후보의 성상납 발언에 대해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역사학습자로서 자기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견해를 밝힌 건데 명예훼손이다,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여성 모욕 발언이라며 조 위원장을 비판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지칭한 비하 표현까지 묶어 민주당에서 여성 혐오가 일상화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를 일상화하고 그걸 권력 속에 심겠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김 후보의 사퇴와 함께 이 대표 책임론도 거론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김 후보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사전투표까지 이틀, 본투표까지는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여야가 보는 현재 판세는 어떤지 그리고 남은 기간 변수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내일부터 여론조사는 이제 공표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부터 하는 거는요. 당 지도부가 이게 없으면 뭐 전략 짜기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이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점부터 지지층 결집이 시작이 되고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라 여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는 악재가 터져도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자체 분석한 판세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 작심을 한 듯 아예 분석 결과가 쓰여진 종이를 꺼내서 읽었는데요. 이 한 위원장은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는 곳이 전국 55곳이고 그중 수도권이 26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어렵다 이런 말은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다시 각인시키면서도 조금만 더 표가 모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선거 판세가 여당에 불리하다는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지나친 패배주의에 빠져서 지지자들이 투표 의지 자체를 잃게 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요.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도 지역구 판세가 최악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상황 한번 살펴보죠. 민주당에서도 판세에 대해서 말한 게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공식적으로 153석 플러스 알파라는 자체 판세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여권발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표정 관리를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보는 판세가 우세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전국 49개 지역을 박빙 선거구로 보고 있다면서 불과 몇천 표, 몇십 표 차이로 이들 지역구의 승부가 갈리게 될 텐데 이제 누가 우세라는 예측이 쓸데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뭐 엄살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 대표 발언을 보면 뭔가 좀 변화가 있다, 뭐 이렇게도 봐야 됩니까? 실제 기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최근 자체 판세 분석에 따르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 듯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흘 전쯤부터 우세에서 경합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편법 대출 문제가 불거진 양문석 후보, 또 막말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김준혁 후보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수도권, 특히 중도층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김준혁 후보 관련 논란의 휘발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논란이 여성과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막말이라는 점, 그리고 당사자인 이화여대와 총동창회, 위안부 관련 단체의 강경 대응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두 후보의 거취를 정리하지 않는 건 현재의 논란이 전체 판세를 뒤바꾸진 못할 거란 판단에 따른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남았죠.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맞는지는 이제 선거 결과가 알려줄 것 같습니다. 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의정 갈등도 변수로 꼽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에게 시간과 장소,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이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기도 한데 만남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와의 대화를 위해 의제와 형식을 일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 주제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 열어놓고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는데 이르면 내일 전공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청년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2030 세대인 전공의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은 편견 없이 정의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한 104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동조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를 환자와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시키는 사회적 협의체 형태로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대화가 성사되면 2달 가까이 평행선을 달려온 의대 증원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 교수단체와 의사협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건은 대화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생각이겠죠. 아직은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정부와 강하게 대립해온 의사협회가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는 말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대통령님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대화의 전제 조건은 사실상 의대 증원 철회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역시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과 마찬가지로 2,000명 증원 철회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 이게 우리 비대위의 주요 목표거든요. 의료계 양대 축인 의협과 교수단체가 전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극적인 대타협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작 전공의들은 대화에 응할지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2000년도에 수가 올려주고 몇 달 만에 낮췄다거나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눈에 띕니다. 반면 대화를 바라는 의료계 선배들의 잇따른 목소리에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파장 또한 커지고 있어 전공의들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사일 체계 완성도 선언했는데요. 우리 군은 사거리와 성능에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따라 걷습니다. 발사대 덮개가 열리고 양 끝에 날개가 달린 글라이더형의 극초음속 활공체가 직각으로 세워집니다. 발사관에서 튕기듯 솟구친 미사일은 다시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았는데 사거리를 더 늘리도록 하는 콜드론치 기술입니다. 김정은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화와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1차 정점 고도 101.1km, 2차 정점 고도 72.3km를 찍으며 비행하여 사거리 1000km 기해선의 조선 동해상 수역에 북한은 상승, 하강,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변칙 기동을 하고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일부러 줄였다고 주장했지만 합참은 실제 사거리가 600km 정도였고 변칙 기동이 아닌 수평 이동하다 하강하는 궤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극정도 성능은 보여줬지만 아직은 손해 비행이나 능력들을 봤을 때는 완벽하게 개발이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가 괌과 일본에 있는 미군 전력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걸로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오늘 또 재판에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대표뿐 아니라 변호인도 나오지 않자 이 재판이 엉망이 돼버렸다면서 구인장 발부를 경고했는데요. 변호사이기도 한 송 대표의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죠. 송 대표는 구치소에서 총선용 방송 연설 녹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의원들과 지역본부장에게 돈봉투 살포되는 아니 그 구체적 사실은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는 한다니까. 예. 하지만 구속된 후엔 달라졌습니다. 선거 유세를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2차례 연속 재판에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1일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안 나온 데 이어 오늘은 송 대표의 변호인조차 불출석했습니다. 옥중 단식 선언 하루 만입니다. 재판부는 송 대표 측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엉망이 돼버렸다며 계속 불출석하면 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도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 변호인들이 불출석하면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선 변호인을 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불출석한 송 대표는 오늘 서울구치소에 내일 총선용 방송 연설 녹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지난해 부부 10쌍 중 한 쌍은 국제결혼이었습니다. 국내 혼인율을 끌어올릴 정도인데요. 그런데 고객을 속이는 불량 중개업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명의만 바꿔서 영업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입니다. 지난 2월 지자체 등록을 마쳤다며 관련 서류까지 공개하고 있지만 막상 상담을 신청하자 다른 장소로 안내합니다. 다른 상담 직원이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직원이 안내한 2km 떨어진 상가 사무실은 다른 이름으로 된 업체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제 명의로 돼 있는 이제 엄마 명의로. 관할 지자체에 조회해보니 처음 방문한 곳과 달리 이곳은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지자체가 거짓 과장 광고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면 대표자 명의와 간판만 바꿔 영업을 이어온 겁니다. 서울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결혼할 상대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5월 지자체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대표자 명의를 바꾸고 경기도로 옮겨 버젓이 영업 중입니다. 직원으로 있던 여자 사람 이름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가갖고 차린 거예요. 현지 남성과 교제 중인 여성을 신부로 소개시켜준 뒤 들통나자 1,000만 원대 중개료를 돌려주지 않고 영업장을 몰래 옮긴 업체도 있었습니다. 실망감, 허탈감이 엄청 크죠.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영업 정지가 돼도 다른 이름으로 해서 계속 영업을 해서 현행법상 결혼중개업체는 지자체에 등록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 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모두 387곳인데 최근 3년 새 36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7곳은 아예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안혜리입니다. 대표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스타벅스가 배달앱에 입점합니다. 커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네 카페와 빵집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신당동에서 11년째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신 씨.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가 잇따라 들어선 뒤 매장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 반짝 올랐던 배달 주문도 뚝 떨어졌는데 스타벅스가 배달 앱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더 걱정입니다. 안타깝죠.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자본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한계가 있잖아요. 전국 1,900개 매장을 가진 스타벅스는 오는 18일부터 배달의 민족 앱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체 앱에서 인근의 배달 서비스를 해왔지만 배달 앱을 통하면 배달 가는 거리가 크게 늘어납니다. 아무리 저가 커피가 많아졌다고 해도 브랜드 네임밸류를 많이 찾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생각. 동네 빵집들도 울상입니다. 스타벅스가 음료뿐 아니라 빵이나 샌드위치 같은 푸드 상품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남는 건 없거든요. 대기업에서까지 배달을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희 소상공인들은. 배달 앱들의 배달료 인하 경쟁이 수수료 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동네 골목상인들. 대기업까지 배달 앱에 진출하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최근 국내 대형 자산 운용사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채 해외 부동산 펀드를 청산했는데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ELS처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수익만 강조해서 팔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이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 9천억 원을 투입해 미국의 오피스 빌딩을 사들인 미래에셋의 부동산 펀드. 개인 투자자도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빌딩 값이 추락했고 미래에셋은 결국 펀드를 청산했습니다.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55%. 안타깝게도 원본 손실이 일부 발생하지만 당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 방안인 자산 매각을 진행한 것이며 만기 연장이 될 거라 믿었던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재산 70억 원을 투자했다가 40억 원을 날린 뒤 숨진 70대도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청산이 이렇게 될 거다. 그걸 들으시고 5일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적인 충격으로. 판매 증권사가 만기에 대한 설명 없이 수익성만 강조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중간에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손실이 엄청나 날 수 있다. 이거 인지하십니까? 그랬으면 이 노인네들 그걸 무슨 떼돈을 벌었겠다고 그걸 했겠어요. 뭐 10년, 20년 후에도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안 되니까 이거 안전하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 거죠. 금융감독원은 만기 연장은 자산운용사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민원이 제기돼 불안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는 21개, 2조 3천억 원 가운데 1조 9천억 원이 개인 투자자의 몫입니다. 일부 펀드는 80% 넘게 떨어져 해외 부동산 펀드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건데 이번 총선 사전투표는 4년 전보다 보안이 특히 강화됐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신유만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중앙선관위 선거 종합 상황실 모습입니다. 빼곡하게 보이는 여기 조그만 화면들이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24시간 찍고 있는 CCTV 화면입니다. 이전까지는 신청한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 누구나 각 시도 선관위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도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바뀝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기존엔 관외 투표의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까지만 경찰이 호송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구간에 경찰의 호송 인력이 배치됩니다.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첫 도입된 사전투표는 20대, 21대 총선을 거치며 투표율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40%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비례정당 후보들과 함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5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번 연속 당선된 경기 고양 갑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김성회 후보와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가 도전장을 냈는데 윤동빈 기자가 새 후보를 만났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후보가 유세차에 올라 정권 심판론을 강조합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3년 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해온 김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도 온라인 지지자들과 소통합니다. 저 사람 유튜버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자기의 정치적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언론만 통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2000년대 들어 보수 정당 당선자가 한 명밖에 없었지만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우리 주교동 청사 원안 건립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예. 당선이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년째 고양 시민으로 행안부 차관 경력을 내세운 한 후보는 서울 편입을 강조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29년 동안 고양 시민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고양시의 여러 가지 문제,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9대부터 내리 3선을 한 만큼 지역 내 인지도를 강점으로 꼽습니다. 저는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우위를 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3번을 당선했습니다. 9회 말 끝내기 승이 가능하다. 최근 판세가 주춤하지만 지역구 성과를 강조할 땐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앞에 있는 39번 우회도로 13년 만에 저 심상정이 개통시킨 도로입니다. 세 후보 모두 고양갑의 최대 현안으로 재건축과 교통난을 꼽습니다. 이곳 지하철 3호선의 화정역은 하루 이용객이 3만 명에 달해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엔 열차가 승객들로 붐빕니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고양갑 후보들은 모두 교통 해결책을 들고 나왔는데 해법은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버스 준공영제 전면적 도입, 이게 가장 필수이고 가장 먼저. 지축까지 운행되는 지하철 3호선을 대곡 또는 대화역까지 연장하도록. 고양선, 통일노선, 식사트램 빠른 속도로 완수하도록. 새 후보 외에 도의원 출신인 무소속 김성남 후보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4년 전 국내에서 태어나 큰 사랑을 받아온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판다의 고향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빗속에도 수천 명 시민이 푸바오를 배웅했는데요. 아쉽지 않은 이별은 없겠습니다만 중국이 온라인으로 푸바오의 모습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푸바오가 탄 차량이 광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아쉬운 탄성이 쏟아집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도 6천여 명의 팬들이 푸바오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손팻말을 흔들며 중국에서의 새 삶을 응원하는 시민들. 푸바오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힘들 때도 그냥 와서 마냥 몇 시간이고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했고 몇 년 동안 정말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해준 존재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자식처럼 돌봐온 사육사는 푸바오가 탄 차량을 쓰다듬으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립니다. 푸바오가 과연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관계, 사랑을 받고 주고받는 관계 이상을 지난 2020년 7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 1354일에 한국 생활을 마치고 오늘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 밖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는 국제멸종위기 동물 보호 협약에 따라 만 4세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푸바오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3시간 반을 비행해 중국 청두 수왕리우 국제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푸바오 할부지로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푸바오의 안정적 이송을 위해 중국까지 동행했습니다. 새로운 터전에 잘 조탁할 수 있게 할아버지가 곁에 있을게.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영원한 아기 판다야. 중국에 도착한 푸바오는 자이언트 판다 60여 마리가 모여 사는 선수핑 기지로 옮겨져 가족을 이룰 예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푸바오의 중국 생활 모습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트루먼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을 떠나 미주리행 여객 열차에 오릅니다. 비행기도 경호원도 마다했습니다. 고향역도 썰렁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트루먼은 퇴임 이사비가 없어서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수입은 월 111달러,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팔아먹고 살진 않았습니다. 소박한 트루먼의 오두막에서 겸손하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친구들과 체스를 두고 도서관 사서 일도 거들었습니다. 퇴임 때 지지율은 바닥이었습니다만 새로운 평가와 존경을 받아서 역대 대통령 인기 5위권을 오르내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양산 칩거를 앞두고 올렸던 시입니다. 삶이 메마르고 참을성이 부족할 때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문 전 대통령이 연이틀 민주당 후보 유세에 나서 하는 말 본세가 메말랐습니다. 참을성 없이 성마릅니다. 이렇게 퇴임 2년도 안 돼서 정당색 점퍼를 입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하는 전직 대통령이 있었던가요? 그것도 무지무능 무도하다고 원색적으로 공격하면서 말입니다. 막말과 독한 말이 난무하는 아주 저질 정치라고 던진 말씀이 부메랑 같습니다. 국가 원로로서 품격과 국민 통합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별의별 사람이 별의별 말을 해도 한 사람만은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라 살림을 망가뜨려서 물려준 장본인이 누군가요? 갖은 실정으로 국민 심판을 받은 당사자는 또 누군가요? 여전히 내로남불 증상이 깊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친문 인사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탄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공천에서 배제했죠. 이른바 친문 횡사를 빤히 보며 옛 주군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느닷없이 깨트리고 나선 게 바로 민주당에 대한 지원 유세입니다. 이런 걸 가리키는 표현이 여럿 있을 텐데 굳이 고르진 않겠습니다. 양산 칩거 때 올렸던 시 다시 봅니다. 여백이 없는 풍경,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4월 3일 앵커 칼럼 오늘 아름답지 않다와 같은 말 추합니다였습니다. 만개한 벚꽃도 참 아름답지만 흩날리는 꽃비도 마치 한편의 그림 같은데요. 전남권은 오늘 늦은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호남 내륙에 5에서 20, 경남 서부 내륙과 충남 내륙에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내일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부산이 11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평년을 크게 웃돌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0도, 청주가 19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